여러분, 요즘 친구 어떻게 사시나요? 마트 가서 만져보고 사시는지, 아니면 온라인에서 예쁜 침구류 찾아보다가 리뷰 사진을 보고 바로 결제하시는지. 침구류 시장은 사실 조용한 전쟁터입니다. 원단 하나, 디자인 하나 바뀌면 매출이 몇 배씩 움직이고, 또 SNS에서 한번 터지면 재고가 순식간에 사라지기도 하죠. 오늘 소개할 이 회사는 국내 캐릭터 침구 브랜드 붐의 중심에 있었던 회사입니다. 아이가 있는 집이면 한 번쯤 이 브랜드 잎을 보셨을 거예요. 그 특유의 부드러운 감촉, 그리고 은은한 파스텔 색감, 또 귀여운 캐릭터 패턴. 그런데 그 잘 나가던 브랜드가 2024년 말 그대로 무너졌습니다. 완전히 예기치 못한 방식으로요. 오늘은 바로 이 회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는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빛과의 전쟁, 법무법인 스탠다드 이은성 변호사입니다. 이 회사는 2015년경 시작했습니다. 대표님은 디자이너셨고 한국 침구도 해외 브랜드 못지않게 감성있고 품질이 좋다는 걸 직접 보여주고 싶은 분이셨어요. 초기에는 작은 부스에서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입소문이 정말 빨랐습니다. 패턴이 독특하고 촉감이 좋고 또 가격이 적당히 프리미엄. 그래서 엄마들 커뮤니티에서 이렇게 돌기 시작합니다. 애기 물 어디서 사셨어요? 어떤 브랜드요? 그리고 호텔 감성도 나고 너무 좋아요. 오프라인 매장은 전국에 32곳까지 늘어났습니다. 대형마트 PB 납품까지 들어가고 중국 시안 지역엔 20개 매장을 오픈하는 MOU까지 체결했죠. 이 회사는 정말로 한국 감성 패브릭 브랜드가 전체 아시아 시장에 진출할 수 있구나 라는 희망 그 자체였고, 당연히 매출액도 한때는 200억 이상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소비자와의 접점이 굉장히 가난한 브랜드였습니다. 홈쇼핑에서도 한번 나갔다고 하면 완판, 마트에서는 만져보고 직접 눈으로 보고 사는 고객들이 많아서 체험 구매가 활발했고, SNS에서는 침실 사진, 인증샷 그런 걸로 서로 자연스럽게 바이럴. 그래서 이 대표님 말씀으로는 주말 매장 매출이 평일에 4, 5배까지 나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브랜드가 가진 장점은 트렌드를 쫓는 게 아니라 트렌드를 만들어나가는, 즉 선도하는 디자인력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제품력, 감성, 합리적 가격, 이 조합이 사실상 완벽했던 회사였죠. 여기까지 들으시면 여러분들도 이 회사가 왜 어려워지게 됐는지 짐작하실 거예요. 결국 문제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2020년 코로나19였습니다. 사람들이 마트에 안 가기 시작했고 현장 구매가 당연히 줄어들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 회사가 들어가 있던 매장들이 줄줄이 폐점, 퇴점에 들어갑니다. 전국 32개 매장 중 단 2개만 남기고 모두 철수했고요. 그리고 중국 시안 20개 매장 오픈 계획은 그대로 멈춰버렸습니다. 또한 수출을 기대하고 증설해뒀던 봉제 공장은 결국 문을 닫고 철수하게 됩니다. 여기서 인테리어 철거, 그리고 보증금 손실, 위약금 등 이미 큰 상처를 입게 됩니다. 이렇게 오프라인이 무너지니까 회사는 당연히 급하게 방향을 틀게 됩니다. 위메프, 티몬, 이름을 들어보신 대부분의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해서 온라인 몰빵 전략으로 한번 버텨보려고 했죠. 그런데 또 악재가 겹쳤습니다. 위메프, 티몬, 정산을 받아야 되는 플랫폼들, 아마 이 영상을 보신 대표님들 다 공감하실 거예요. 30일 주기, 40일 주기, 60일 주기, 90일 주기, 뭐 이런 플랫폼들이 법정 관리 내지는 부도에 들어가면서 납품해둔 물건값을 회수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즉 팔렸는데 돈이 안 들어오는 상황, 이게 반복되면서 매출 채권이 흔들리기 시작했죠. 이 모든 게 한꺼번에 회사의 어깨를 짓누르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면 그래도 어떻게든 브랜드 파워라든가 그동안의 영업력으로 버텨봤을 텐데, 시간이 지나면서 참 안타깝게도 더 큰 문제가 터지게 됩니다. 이게 사실 연쇄적인 문제이기도 한데요. 신용 등급이 당연히 하락하게 되고, 그리고 오랫동안 계속 거래해왔던 대형마트의 납품은 신용 등급 B 이상 이 기준이었는데, 코로나 이후 매출이 꺾이고 연체가 쌓이면서 이 기준을 못 맞추게 됩니다. 즉 10년 가까이 이어온 거래처와 라인이 한 번에 끊기게 되는 거죠. 여기에 더해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환율, 이자에 대한 폭등, 즉 보이지 않는 비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원단 수입과 부자재 쓰다 보면 환율이 올 때마다 당연히 원가가 훌쩍 뛰고, 그리고 기존에 이용하던 외담대 등 신용거래는 정산 시점이 되면 팔면 팔수록 손해보는 구조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용 등급이 차차 내려가면서 대출 이자율도 덩달아 오르고 원리금 상환 압박도 들어오기 시작하고, 즉 이자만 내도 숨이 찬 상태가 됩니다. 대표님은 당시를 이렇게 회상합니다. 이불을 팔아도 남는 게 없는 구조가 돼버렸어요. 그래도 브랜드를 지키고 싶어서 계속 만들었죠.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조금만 숫자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회사가 회생을 신청할 당시에 자산은 약 33억, 그리고 부채는 약 25억 원. 회생 채무, 조세 채무, 공익채과에 다 합치면 총 채무로는 약 30억에 이르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 제출한 기준으로 회사가 지금 당장 문을 닫고 부동산 재고, 매출 채권을 전부 정리해서 파산 절차로 간다고 가정했을 때 실제로 채권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돈, 즉 청산 가치는 약 9억 원 정도였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 회사를 계속 굴리고 운영하면서 이용 구조를 다이어트하고 또 부동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또 처분을 해서 운영 자금을 마련하고 그리고 남은 채널에서 안정적인 매출을 만든다고 가정을 하면 앞으로 이 회사가 10년 동안 벌어들일 수 있는 현금 흐름과 비영업용 자산을 합친 계속 기업 가치는 약 20억 원 정도로 추정되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당장 지금 이 회사를 접으면 채권자들이 9억, 그리고 숨을 고르고 다시 운영을 하고 굴린다면 20억 가까이가 나온다. 즉 청산하여 회사를 정리하기보다는 살려서 가는 게 2배 정도 유리한 회사라는 뜻입니다. 저희가 여기까지 검토를 하고 이제 저희 스탠다드의 기본적인 방향 설정 또는 전략이 등장하게 됩니다. 첫 번째, 일단 멈춰 세우자. 즉 이 회사가 저희를 찾아왔을 때는 이미 각종 거래처들의 소송, 지급 명령, 은행 압류, 주심, 원금 상환 압박 이런 것들이 동시에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시간을 사는 것이죠. 간이회생 절차 제시 신청과 동시에 보전 처분을 일단 받았습니다. 이 보전 처분은 회사 재산을 함부로 빼돌리거나 혹은 특정 채권자에게만 먼저 갚지 못하게 막는 조치입니다. 편파 변제라고 하죠. 그리고 포괄적 금지 명령이라는 것은 반대로 모든 회생 채권자, 담보권자까지 포함입니다. 회생 채권자와 담보권자가 강제 집행, 가압류, 임의 경매, 강제 경매까지 걸지 못하도록 막는 조치입니다. 저희가 일단 이 두 개를 빨리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결과적으로 이 두 가지를 저희 스탠다드는 굉장히 빠르게 받아내게 됐습니다. 쉽게 말해서 채권자들이 서로 먼저 가져가는 싸움을 멈추고 법원 테이블 위에서 공정하게 한번 재판을 해보자. 그리고 이 회사를 살리는 게 유리한지 혹은 청산을 하는 게 유리한지 중립지대를 만들어 놓은 거죠. 두 번째로 저희 스탠다드는 이 회사 정말로 살려야 되는 회사인가를 숫자로 설득하게 됐습니다. 청산 가치를 보수적으로 산정하면 매출 채권은 대략 한 60% 정도 회수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재고는 약 50% 정도. 그리고 부동산은 시세의 60% 정도만 인정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전국 평균 낙찰 가율을 곱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도 있고 또 그리고 매출 채권 평가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기회가 된다면 다른 영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어쨌든 저희가 청산 가치를 산정을 할 때는 실제 이 회사가 파산을 들어갔을 때 얻을 수 있는 채권자의 이익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어필을 했고요. 그리고 반대로 계속 기업 가치는 과거 5년 동안의 평균 원가율과 환관비 이런 부분을 다시 계산했고 그리고 앞으로 10년 동안 만들 수 있는 현금 흐름이 최대한 현실적으로 얼마가 되는지에 대해서 계산을 하고 이 회사가 실질적으로 다이어트, 즉 여러 가지 이제 체질 구조 개선을 했었을 때 어떤 회사로 다시 살아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어필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수적으로 잡아도 계속 기업 가치가 청산 가치보다 10억 원 이상 높다는 산술적인 구조를 만들어냈죠. 즉 이 회사는 숫자로 봐도 그냥 정리하는 거는 채권자도 그렇고 채무자도 그렇고 손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소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포인트는 채권자 설득을 위한 현실적인 변제 계획을, 즉 회생 계획을 작성하게 됐습니다. 세 번째 이 포인트에서는 채권자 입장에서는 납득할 수 있는 회생 계획이 되어야 됩니다. 일단 담보를 잡은 금융기관, 보통 이제 근저당, 저당권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부동산 담보권이 설정된 은행 채권은 원금 전액을 1년 안에 이 회사의 자산을 처분을 해서 SLB, 뭐 세일 앤 리스백을 하든 회사의 자산을 처분을 해서 현금 변제를 하겠다라는 회생 계획안을 작성하게 됐고 그리고 무담보 채권, 즉 보통 신용채권이라고 하죠. 금융기관 또는 보증서 대출, 그리고 납품업체에 대한 이지급금, 그리고 외상매입금, 임대인에게 밀려있던 월세 이런 신용채권 같은 경우에는 원금 및 개시전 이자를 대부분 면제를 하고 딱 35%만 10년 동안 나눠서 현금 변제를 하는 회생 계획을 작성했습니다. 여기서 여러 대표님들께서 궁금해하시고 물어보시던데 이게 일반적으로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자나 원리금 상환이 매달 있는 게 상식인데 법인회생 절차에서 회생 계획은 연간 변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1년에 한 번만 연말에 변제하는 게 원칙이라서 어떤 매출 대금 회수를 하고 그리고 변제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회사의 현금 유동성을 굉장히 풍부하게 좀 확보를 해줍니다. 그래서 법인회생을 신청을 하시게 되면 월간 변제가 아닌 연간 변제라는 것, 그걸 좀 기억해 두시면 좋으실 것 같고 그리고 세 번째, 조세 및 근로자 임금도 있었습니다. 이 회사가. 그래서 세금 그리고 뭐 최단금, 요즘은 이제 대지급금이라고 하죠. 간이대지급금이나 도산대지급금 이런 부분들, 그리고 가산세, 중과산세 이런 것들은 100% 현금 변제를 전제로 계획을 책정을 하되 보통 일반적으로는 3년에서 5년 정도 분할 변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최대한 회사가 현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분납으로 매년 변제를 할 수 있는 그런 회생 계획안을 작성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세 가지를 통해서 이 회생 계획을 설계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부동산과 핵심 영업 자산은 최대한 보유하거나 지킬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채권자들에게도 최소한 청산, 파산보다는 많이 받게 만드는 구조, 즉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법인 회생 절차 자체는 채권자나 채무자에게 윈윈이 되는 그런 구조를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어필한 결과 지금 이 사건은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 명령을 굉장히 빠른 시기 내에 받았고 현재는 간이회생 개시 결정까지 받아서 실질적으로 회생 절차를 수행 중입니다. 저희 기준으로 보면 숫자상으로도 또 사업 모델상으로도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 가치로도 또 과거 이력으로도 그리고 이 회사 대표님께서 이 회사를 꼭 살리고 싶다는 의지로도 여러 가지 의미에서 충분히 살릴 이유가 있는 회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침구, 리빙, 그리고 생활용 용품 제조 유통업에 계신 여러 대표님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매출이 줄어든다 신호는 거의 항상 현금이 막힌다 이 신호보다 먼저 옵니다. 아마 잘 이해하실 거예요. 채권 연체가 본격화되기 전에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 정산이 이상하게 느리게 들어오기 시작할 때 또 그리고 은행에서 이자율을 슬쩍 올리거나 아니면 일부 상환 압박을 하거나 이때가 바로 이 회사 전체의 구조를 손보셔야 될 타이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온라인 플랫폼에 모든 걸 맡겨두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플랫폼 하나가 흔들리면 거기에 쌓여있던 매출 채권이 한 번에 다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은 나중에 라는 지금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구조가 계속되면 사실상 무이자 외상 판매를 하고 계신 거랑 거의 다를 바 없죠. 그리고 세 번째, 내가 진짜 못 버텨가지고 회생을 고민하시는 분은 많지만 사실은 너무 늦게 회생을 고민하시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굉장히 많은 상담을 진행을 하다 보면 주로 듣는 그 대표님들의 말씀이 그거예요. 이런 제도가 진작 알았으면 혹은 그럴 거였으면 그 길지도 않습니다. 1, 2년도 아니고 그럴 거였으면 한 몇 달 전에 신청할 걸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미 소송이나 압류가 다 진행되고 또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고 나서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는 사실 회생이 아니라 정리수순을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즉 이 상황을 버티다 보면 점차적으로 악화가 되는 게 일반적인 그 악순환의 구조라는 부분을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네 번째, 회생은 이미 끝난 회사가 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즉 숫자로 보면 아직 살릴 여지가 있는 회사 그리고 대표가 이 사업을 계속 해보고 싶은 회사 이런 회사들이 채권자들과 법원을 설득해서 다시 한번 제대로 뛰어보자 즉 일종의 리셋 버튼을 누르고 지금부터 제대로 이번에 창업을 새롭게 했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법원과 그리고 제도적 혜택을 받는 그런 절차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처럼 코로나 그리고 거래처 부도 환율과 이자 상승 그리고 원자재 가격 폭등 인건비 폭등 이런 여러 가지 파도를 동시에 맞은 회사들이 지금도 정말 많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저기 나오는 회사 이야기가 우리 회사 얘기 같다라고 생각 드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너무 혼자 끌어안고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그리고 주변에 이제 알리기도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혼자 고민하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저희가 숫자를 가지고 또 현실적으로 판단하고 그리고 이 회사가 정말 살아날 수 있는 회사인지 아니면 정리를 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게 맞는 회사인지 같이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어딘가에서 밤마다 재무제표를 들여다보고 계실 한 분의 대표님에게는 나만 이런 거 아니구나 그리고 아직은 그래도 방법을 찾아볼 수 있겠구나 라는 작은 신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나셨던 에피소드 같은 게 있으셨을까요? 저희가 그 여러 영상을 통해 가지고 저희 스탠다드는 채권자를 직접 설득하고 거기에서 동의를 받아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회사가 그런 면에 있어 가지고는 신청도 하기 전에 굉장히 좀 일종의 성공 사례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이 좀 생각이 납니다. 이 회사의 특별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자산과 친인척 분의 아파트에 대해서 어떤 일정 그래도 자산 가치가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 공동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동담보가 설정이 되면 일반적으로 채권자들 입장에서는 이 회생을 신청을 하게 되면 기한이익을 상실하고 그냥 경매를 하겠다. 그 어떻게 보면 가장 원론적인 이야기죠. 이런 식으로 많이들 하거든요. 그래서 이 대표님도 가장 고민하시는 게 그거였어. 아마 다른 대표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특히나 가족의 재산이 같이 엮여 있으면 이거 회생 들어갔다가 그 가족의 지인 내지는 친척의 그 부동산이 같이 없어지는 거 아닌가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이 대표님도 그게 가장 많이 고민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직접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렇게 기한이익이 상실되면서 경매 가는 게 맞는데 이 법인 회생을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여기에 서로 협조적인 즉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협조를 하는 것이 상호 간의 이익이다 라는 부분에 포인트를 착안을 해가지고 직접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자마자 근저당권자가 바로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와가지고 지금 왜 법인 회생 왜 들어가셨냐 이러면 그 누구 공동담보 설정된 그 재산 바로 경매 들어간다. 그래서 제가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이 영상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법인 회생 절차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윈윈 또는 루즈루즈 일반적인 송무하고 좀 다르죠. 서로 이기거나 아니면 서로
손해가 되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지금 이 회사가 어떤 회사고 회생 절차에서는 어떠한 법률적 효과를 받게 되고 그 절차의 기간 얼마가 되고 거기서 채권자가 가질 수 있는 권리는 어떻게 되며 앞으로 어떤 식으로 변제를 할 것인지 그리고 지금 이 공동담보가 되어 있는 그 아파트 내지는 뭐 다른 자산들을 어떤 식으로 처분을 하는 게 채권자들에게 가장 이익인지 그리고 그 채권자의 이익이 어떻게 보면 이 채무자 회사의 이익과 일치한다. 이 부분을 제가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회생을 들어갔고 기한 이익 상실됐고 그럼 채권 회수가 당연히 급할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채권자와 채무자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서로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다. 즉 상충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게 만약에 이 회사가 법인회생을 들어갔었을 때는 그 절차 내에서 어떠한 채권자가 권리를 얻을 수가 있고 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는 이해관계가 법인회생 들어가면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 그 부분을 제가 이제 굉장히 좀 오랜 기간 설명을 했고 또 여담입니다만은 그 담당자분께서는 이제 저한테도 요즘 가끔씩 연락이 옵니다. 뭐 회생 절차나 이게 궁금하면 변호사님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것들 다른 사건 관련해서 문의도 오고 하는데 뭐 계속 제가 소통을 하면서 들어보니까 좀 약간 그런 이적 친밀감이 좀 형성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어쨌든 그분하고 제가 굉장히 그런 부분을 계속 설득을 했고 처음에는 채권자가 회사 법인회생 당장 취하해라 라고 압박을 하다가 결국은 개시결정 받는 게 그 채권자 입장에서도 이익이란 걸 이해하고 법인회생 절차는 계속 진행을 하고 그 관련된 그 정보만 좀 공유를 해달라. 이런 식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그 공동담보 설정된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심지어 이자 및 원리금 상환까지 유예까지 하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처분을 한다든지 다른 방식으로 채권을 회수하도록 그런 방안에 대해서 공유를 해주셨고 그래서 굉장히 뭐 좀 더 설명을 하면 복잡한데 그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이해관계를 일치시키고 그 결국 채권자의 그 협조적인 태도를 얻어냈습니다. 뭐 저희가 오히려 또 감사한 부분이 한데 저한테도 굉장히 감사하다고 이 회생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을 좀 정리해줘서 정말 감사하다고 감사해서 받기도 하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는 좀 특별하게 제가 기억이 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정부 기관에서 이 회생 기업들을 상대로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는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근데 마침 이 회사는 이제 신청을 할 때 당시에 저희가 예산이 최근에 다시 편성됐다는 정보를 빠르게 입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신청 타이밍에 적기다. 또 그 예산이 소진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정보를 빠르게 드렸고 그리고 대표님이 빠르게 결심을 하셔가지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법인회생이나 간이회생을 할 때 납금 금액이 뭐 적게는 한 7, 800 정도, 많게는 수천만 원 단위에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총 지원 금액이 약 2천만 원까지 이제 정부의 지원 금액을 받아서 회생 신청에 대한 부담을 확 줄일 수 있었습니다.